그게 포함된 부가세의 차이만큼을 환급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서비스업 쪽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부가세 내실 때 더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가끔 뭐 이런 식으로 면세 물품을 공급하거나 뭐 그럴 때는 면세 매출이 그때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하면 그거 지금 말씀드린 원천세 매월 처리하는 거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반기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부가세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원천세들을 다 겪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에게 뭐가 남았나, 이익을 법인에 많이 남겨놓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 창업주의 돈은 아니라는 거. 또 이런 감면이나 이런 조세 지원 제도도 또 생기거든요. 예. 본인이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걸 맡기시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유브랜드 최승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1부에 이어서 기지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창업과 세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은 창업과 세무와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그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부가세, 원천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그 부가세 내라는 그 고지서만 나오면 그냥 허리가 휘청해요.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네.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내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단계에서 창출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 활동을 할 때 물건을 사게 되면 사실은 거기 가격에 그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가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근데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가 창출해낸 그 단계에 대한 부가세를 내신다면 되고요. 그게 실무적으로, 이게 지금 이거는 개념상의 얘기고, 실무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기별로 1년에 2번,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분기별로 4번, 이렇게 실제로 그 실적을 정리해서 매출과 매입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은 드렸지만, 대개 이제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전에는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네. 네, 겪으시면 그거 놀라셨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그 차이, 내가 뭔가를 사서 뭘 가공을 하든지 제조를 해서 서비스를 창출해내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 차이 가치를 창출해낸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기본적으로 흔히 아시겠지만 이제 뭐 10%, 그러니까 내가 파는 물건 값에는 그 10%라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뭔가 사들이는 어떤 사업상 쓰기 위해서 거기에도 사실은 부가세가 10%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내가 고객한테 판매를 해서 고객으로부터 가격에 포함해서 받는 부가세 10%하고, 내가 그거를 그런 원료나 재료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 공급자한테 부담을 한 그 가격에 포함된 그 10%하고의 그 차이를 비교해서 내가 판매한 게 더 크면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재료를 이번에 많이 샀다, 그래서 판 거보다 산 게 많다면 그게 포함된 부가세의 차이만큼을 환급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서비스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어떤 물건을 사서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내 어떤 재능이나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그 부분보다 뭔가를 그것을 위해서 투입하는 거는 사실 물건이라기보다는 제 노력과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은 별로 없는데 나 혼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건데 매출이 발생을 하면 사실 그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 파는 것보다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업 쪽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부가세 내실 때 더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세가 많으면 좀 그때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상승을 예상되거나 그러면 재고를 그 당시에 많이 매입을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부가세가 낮아지게 되는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입을 뭘 일부러 늘릴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상의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면서 그럼 사장님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신 거다. 아. 예, 그렇게 위로를 드리곤 하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사업자 중에 보면 네. 뭐 일반 과세자도 있고 네. 뭐 연쇄 사업자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소득세나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흔히 뭐 면세다 아니면 뭐 영세율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그런 분류는 어디까지나 부가가치세법상의 분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뭐냐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그런 모든 그 소비 활동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데, 여러 이유로, 세법적인 이유로 그리고 어떤 그런 행정적인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면세가 모든 다른 거의 면세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사업자 구분하셨을 때 일반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내가 사업자를 통해서 제공하는 뭐 물품이나 용역이 그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되는 항목인 건지 면세가 그러니까 과세가 되지 않는 면세 항목인 건지 그 구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면세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는 그야말로 나는 그런 면세 항목들만 취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과세 사업자로 내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면세 물품을 취급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내시되 내가 가끔 뭐 이런 식으로 면세 물품을 공급하거나 뭐 그럴 때는 면세 매출이 그때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부가가치세법 상의 분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반 과세자랑 또 사실 간이 과세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시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부터 규모가 크진 않으실 거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이런 세무 절차를 사실은 좀 단순화시켜서 좀 처음에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드리는 게 굉장히 간이가세자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보다 딱 공식에 의해서 부가치율도 나라에서 정해주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부가세 처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 과세자, 면세 사업자 사이에 간이가세자라는 제도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천세는 어떤 건가요? 이런 사업이 사실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사실은 사업을 성공하고 크게 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잘 써야 되고,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로 일을 하실 때,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실 때 되던 입장이 이제 반대가 되시는 거죠. 내가 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에서 전액을 안 받고 이렇게 뭔가 띄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통해서 이제 뭐 13월에 월급이다 해서 이걸 다시 받았었는데, 그 역할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급여를 주는 사람을 상대로 원천세를 내가 띄어서 그거를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시행을 해서 그 각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연말정산 결과물을 내가 처리를 해주고, 대신 그거는 이제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내 사업자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최근에는 이제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가세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런 세목이기도 하지만, 이 원천세 관련해서 물론 원천세 자체는 뭐 그것도 이제 구분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이 세금 문제 이외에도 그 노무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원천세 이상으로 이게 왜냐하면 결부된 거기 때문에 단지 세금만이 아니라 고용관계 결부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분야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신 건 이제 원천세였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내가 급여를 사람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뭐 사업하시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천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식으로 정규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이게 흔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프리랜서라는 게 뭐 세법상의 용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는 그분들은 이제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지만 개인 자격으로 뭐 한 사람한테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분한테서도 일을 하고 저쪽 일을 하면서 그 흔히 이제 아예 이제는 그 실무적으로는 그냥 뭐 3.3% 뭐 이렇게 대상 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을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한테 고용이 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일을 하시면서 받은 소득들을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원천세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원천세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고 사람을 쓴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으로 4대 보험 가입해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크게 봐서 일단 그렇게 그 부분하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에 네. 그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내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급여를 1년에 한 번 주시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매월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매월 급여를 주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된 세금을 내가 걷어서 납부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되는 거고 이 편의를 위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이것들이 매월 발생을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뭐 그런 업무 처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하면 그거 지금 말씀드린 원천세 매월 처리하는 거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반기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합소득세. 네. 지금 말씀드린 부가세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원천세들을 다 겪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에게 뭐가 남았나? 네,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부가세 내고 원천세 내고 2단계 되면 이제 사업자분들이 되게 난 남은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해서 그 총 1년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소득을 그해 말까지 다 결산이 나오고 나면 이제 다음 연도 5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5월에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결산을 하시고 신고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했던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들 또 개인의 어떤 사정이 좀 반영이 돼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에 대한 거를 결산을 하시되 법인들은 좀 빨리 3월에 결산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무튼 이제 1년에 대한 소득 결산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개인은 종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그 개인이 1년 동안 내가 사업자를 하면서 사실 또 어떤 부업이나 부수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사업을 또 다른 부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2월에 처리를 하고 그 결과물과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것과 또 합산을 해서 5월에 한 번 더 신고를 하시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는 건 사실 뭐 부수소득이라는 게 있어도 어차피 다 그건 법인세에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네. 거라서 네.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좀 법인세에 네. 대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법인세는 그 제가 일부에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지만 법인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법인으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 그게 사실 되게 또 나름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시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단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세율 자체는 법인세가 조금 낮아요. 네. 예, 과세 표준별로 종합소득세는 이제 단계별로 뭐 4단계, 5단계에서 굉장히 높은데 그런 그 절대 금액 비교를 해보면 법인세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흔히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개인으로 하셨다가 조금 매출이 높아지고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를 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건 단지 세율 때문에 그 법인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단지 실제 거래 관계상 거래 상대방이 우리에게 법인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걸 요구할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럴 때는 당연히 뭐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법인으로 하신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법원에다 우리가 이제 법인은 설립을 하잖아요. 등기를 내고 그러면 법적으로 전문용어로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어떤 그 실체가 하나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금융권이나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조금 더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좀 제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세금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이 그러니까 세율이 적기 때문에 조금 세금을 덜 내더라도 그래서 이익을 법인에 많이 남겨 놓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 창업주의 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쵸. 무슨 얘기냐면 맞아. 법인이 이 자본금을 들여서 법인을 세우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법인의 돈이 되는 거지 나는 이제 뭐 주식의 형태로나 지분의 형태로 분명히 갖고 있고 물론 이게 회사를 뭐 다리 청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 내 지분에 대한 만큼 내가 다시 가져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법인이 있는 동안은 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법인 거고 그 대표자이시고 뭐 심지어 내가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실제 개인화를 하면은 그거는 또 급여로 가져오든지 뭐 아니면 배당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비교가 되는 그 개인 소득세가 또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세율 낮아지는 것만 가지고 법인을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꼭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들여서 세우는 순간 법인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맘대로 뭐 뺐다 떴다 하면 사실 이게 좀 무서운 용어로 그 무서운 분야에서 보는 용어로 따지면 이제 횡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횡령. 네. 근데 그 뭐 세법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그게 법인이 진행되면서 세무상 가장 흔하게 발목을 잡는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가지급금 아, 예, 예. 그런 부분에 발생이 되는 거라서 그게 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가지급금을 그렇게. 네. 네. 그래서 법인세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리스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무튼 법인세는 그렇게 1년간 벌어들인 그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혹시 놓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내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 비용이나 이런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언급드린 좀 아까 언급드린 가지급금 부분도 그게 법인은 이제 통장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은 그런 통장의 지출 수입 내역이 전부 장부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런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입출금에 대한 내역이 불명확하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새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샌다는 얘기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회계 처리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가지급금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법인으로 하실 땐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물어보시는 질문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 법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 돈 아닌 거고 회사 돈인 거고. 그러니까 엄밀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세무 이렇게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하던 얘기와는 좀 별개지만 그 네. 지금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쪽은 이제 그 개인들 재산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 아, 네네. 그 부분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일 큰 변화이겠고, 네. 뭐 그건 지금 언급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 외에는 아까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과세 관할, 그러니까 과세 관청 쪽에서, 네. 과세 당국에서, 나라에서 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파악되는 게. 아까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요새 현금 잘 안 쓰잖아요. 다 카드 쓰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그 비용 처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실은 되게 카드를 또 이렇게 홈택스에 등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용 파악이 다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현금 거래만 그럴 때는 뭐 그 간혹 이제 그런 걸 누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없어지고, 그렇게 여러 시스템들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근육이 말하자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에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는 우리도 우리가 쓴 내용들에서 증빙을 다 잘 갖출 수 있는 얘기인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갖춰지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세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우리가 절세, 그 정도는 절세를 봤어요.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실은 좀 많이 막고 있죠.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매년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년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쓸 수 있던 방법들이 막히기도 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이런 감면이나 이런 조세 지원 제도도 또 생기거든요. 예. 세무사님, 그러면 저희 시청자 중에는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창업부터 한 1년 동안 어떠한 과정들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아까 쭉 얘기를 드린 것의 종합이지만, 매월 일단 사람을 쓰시게 되면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월 말이 끝나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분기가 지나고 반기가 지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의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결산을 다음 연도 5월에 기본적으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네. 와, 그러면 이 내용도 참 꿰차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뭐 세무대리인 쓰시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내가 그냥 모르는 거 다 난 모르니까 맡아서 해주세요 하시는 거하고,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걸 맡기시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시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알고 받는 거하고 모르시고 받는 거 다르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것이고 아주 지금 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정도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나중에 세무대리인 도움 받으시더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간략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1편에 이어서 2편, 각 세목에 대한 내용과 1년 스케줄,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들었는데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창업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다 맡겨야겠지, 이거보다는 내가 알고 맡기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뭐 방송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창직 원스톱 솔루션 유브랜드에서는 은퇴 후에 창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와 더불어 창업 시에 필요한 세무 같은 이런 전문 분야에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좀 보다 쉽게 설명드리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